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40대입니다. 매번 글을 올려야지 하면서도 막상 용기가 나지 않아 올리지 못하였는데 오늘은 용기 내서 한번 글을 써보려고 해요. 저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아이 한 명과 남편이 있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저희들은 남들처럼 연애하고 평범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식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인상 좋고 늘 상냥하던 시어머니가 당장 집으로 오라면서 저희들을 호출하더라고요. 남편이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극진히 생각하신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시어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들어서자마자 이제 본인도 할 말을 하고 살아야겠다며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태도에 당황했고요. 내가 너네를 부른 것은 말이야. 이젠 네가 결혼을 했잖니. 그러니까 너희가 날 봉양해야겠다 이 말이야. 내가 우리 아들 키우느라 기본 5억은 들었을 거 아니야. 어린 시절 밥 해줘, 학원 보내줘, 공부시켜줘, 대학 보내줘. 지금까지 해준 것만으로도 너넨 평생 나한테 감사해야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네한테 생활비 좀 올려받아야겠어서 부른 거야. 지금 드리는 걸로도 부족하세요? 사실 이제 막 우리도 결혼해서 집 대출이며 나갈 돈은 많은데 엄마 생활비까지 올려드리는 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가진 거에 비해서 말이에요. 엄마의 희생은 내가 다 알지만.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널 키운 거에 비하면 그 정도 돈을 못 해주겠다는 거야? 남의 아들들은 이렇게 말 안 해도 알아서 준다는데 꼭 너희는 내가 이렇게 불러다가 앉혀서 얘기를 해야 하니? 이런 말 하는 것도 어디 쉬운 줄 알아? 조목조목 따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면 뭐 본인이 요구할 건 정당하게 요구하는 느낌이었지만 사실 저희들의 벌이로 시어머니가 원하는 생활비를 맞춰드리는 게 어려웠어요. 지금도 거의 130만 원씩 드리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2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월급 230만 원이었는데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참 이런 부분이 난감했어요. 남편도 난감해했고 둘이 맞벌이를 하는 이유도 살림살이가 빠듯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시어머니는 아는지 모르는지 무조건적으로 생활비와 철철이 용돈에 선물을 요구하였죠. 평범한 직장인이었기에 이런 시어머니의 말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새아기, 네가 말해봐라. 내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한 거야? 아니 늙은이 혼자 살면서 밥 해먹고 쇼핑하고 친구들 좀 만나다 보면 200이 우습지, 안 그러니? 그런데 내가 이걸 아들한테 요구하는 게 네가 봐도 너무하다고 생각하냐? 너무하다기보단 아무래도 저희 벌이 때문에 그렇죠, 어머님. 저희도 많이 벌면 진짜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너희한테 효도할 기회를 주는 건데도 이렇게 거절한다, 이거지? 그럼 나도 가만 못 있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전셋집 빼라. 그거 내가 보태준 돈 아니니? 나도 힘들게 해준 집이야. 너희도 힘들어서 나 봉양 못한다면 전셋집 빼. 엄마, 너무하세요. 그거 엄마가 보태주고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은 건데 그걸 달라고 하시니. 뭐 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런 요구로 해주신 거라면 저도 좀 난감하네요. 엄마가 절 위해 희생한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어머님은 결혼할 때 해주신 전셋집을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전 순간 할 말이 없어졌고 결국 어머님 뜻대로 월 200을 맞춰드리기로 했어요. 살림살이가 많이 빠듯했고 누굴 위해 일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 아들 하나 저렇게 번듯하게 키워서 어머님도 누리고 살고 싶으시겠지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이때까지는 어머님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기보단 본인을 이렇게 키워주셨으니 응당 우리가 이 정도 해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하는 남편을 보면서 그냥 마음만으로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니 되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미안해. 너한테까지 짐을 지게 하네, 내가. 저가댁도 신경 써야 하는데 너무 우리 엄마만 신경 쓰는 것 같아. 미안해. 우리 부모님은 뭐 아직 은퇴도 안 하셨고 두 분이 돈 벌고 계시는데 뭐 그냥 기념일이나 때 돼서 잘 챙겨드리자. 당신이 그런 마음 잊지 않고 있으면 돼. 나중에 엄마 아빠 은퇴하면 우리가 지금 어머님한테 하는 것처럼 잘해드리면 되지 뭐. 당연하지. 너희 부모님들은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잘해야지. 어쨌든 우리 엄마도 막상 내가 장가가고 그러니까 허전해서 그러시는 걸 거야. 혼자 집에 계시니까 자꾸 나가게 되고 그러면 돈도 쓰게 되니까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남편은 저희 부모님까지 챙겼고 비록 말뿐이었지만 저런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면 언젠가 저희 부모님한테도 참 잘할 거라 생각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생활비 200만 원만으론 끝나지 않았는데 매번 주말마다 외식을 하자고 하셨고 곧 그 외식 비용은 저희가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니는 친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쇼핑도 거의 매일 하셨고 나중에 어머님 생신이 겹쳐 있을 땐 생활비 200에 더불어 생신 선물까지 말씀하셨죠. 이번 주말 뭐하니? 나 샥스핀 먹고 싶은데 너네 집으로 건너와서 좀 같이 먹으러 가자. 내가 평일에 우리 친구들이랑 먹으러 갔는데 아주 맛있더라. 그게 자꾸 아른아른거리지 뭐야. 주말에 너희 다 쉬지? 샥스핀 먹으러 갈 준비하고 와. 주말에 스케줄이 없긴 한데 네, 뭐 알겠어요. 그럼 12시까지 어머니 모시러 갈게요. 집 앞으로 나와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샥스핀을 먹으러 간 날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계산 빌지를 남편에게 내밀더라고요. 사실 좀 얄미웠고 뻔히 벌이가 어떤 줄 알면서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와 아무렇지 않게 런치가 인당 13만 원이나 하는 걸 계산하라고 하는 게 부담이 되었어요. 아등바등 살면서 허리띠 졸라 매는 저에게 정말 한 끼에 인당 13만 원이라는 가격은 좀 충격이더라고요. 사실 어머님이 먹으러 가자기에 저희 밥을 사주시려나 보다라는 마음도 살짝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오니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어머님의 발끝을 따라다니며 맞춰주는 것은 진짜 힘들었는데 뱁새가 항새 따라가다 다리가 찢어진다고 하듯 정말 다리가 찢어지게 겨우겨우 어머님 비위를 맞춰 드렸거든요. 늘 생활비 펑크를 메꾸는 날도 허다했고 정말 이건 아니지 싶었어요. 새아기는 오늘 무슨 일 있냐? 밥 잘 먹어놓고 표정이 안 좋다 너. 뚱해가지고. 내가 여기 친구들이랑 먹고 너희 데리고 오고 싶어서 특별히 데리고 온 건데 내 성의는 무시하고 그런 표정 짓는 거 뭐니? 아, 그리고 얼마 뒤에 내 생일인 거 알지? 내 친구 이번에 아들내한테 샤넬 가방 받았더라.
나도 그런 가방 하나 갖고 싶더라. 우리 아들 엄마한테 해줄 수 있지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230만 원 벌어요. 이 월급도 뻔하고요. 근데 어머님 생활비에 그나마 어머님이 보태주신 전세 대출값에 저희 생활비 그리고 각자 보험료까지 진짜 얼마나 빠듯한 줄 아세요? 뭐 한두 번 이렇게 고급 음식 대접할 수 있죠. 저 한 끼에 13만 원짜리 먹으려면 정말 눈앞이 벌벌 떨려요, 어머님. 아무리 요새 사람들이 즐기고 산다지만 한 끼에 인당 13만 원 생각할 수도 없는 돈이라고요, 저희한테. 그런데 그 돈까지 다 내라고 하시고 이젠 가방까지 사달라고 하시는 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정말 어머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 말이 틀렸어요? 어머,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내가 얘 키우면서 얼마나 갖은 노력을 했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해? 내 아들이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감나라 배나라야? 그리고 내가 얘 키우는 데만 5억이 넘게 들었다. 근데 이제 와서 본전도 못 뽑아? 그렇게 불만이면 전세 보태준 금액까지 싹 다 내놔. 남들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척척 해준다는데 이거야 원.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셨고 전셋값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시며 또다시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도 답답하다는 듯이 아무 말도 못했고 그저 저만 나쁜 며느리가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과하시니까 그렇죠. 저희 엄마 아빠도 저 힘들게 키우셨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해드리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 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희 형편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형편껏 알아서 어머님께 잘해드리죠. 배려는 무슨? 이 정도도 못 뽑아먹으면 내가 자식을 왜 키웠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배려라니. 참나 너도 웃기는구나. 괜히 우리 아들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네가 나가면 될 거 아니냐? 나랑 우리 아들이랑 살면 되고. 어머님 말이 진짜 기가 막히면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집에 오는 내내 어머님 말이 귓가에 맴돌아 미치겠더라고요. 이혼하라는 말인가 싶기도 하면서 진짜 화가 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남편에게도 뒤이어 화가 났어요. 나만 아등바등 사는 느낌에 매번 생활비에 허덕이는 것 같아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화가 나더군요. 자기는 왜 거기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내 말이 틀렸어? 자기도 힘들잖아. 내가 얼마나 우리 생활비 때문에 허리띠 졸라 매는 줄 알아?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가 돼? 어머님 하신 말씀 들었지? 나보고 나가래잖아. 거기서도 가만히 있고. 나도 화나서 그래. 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엄마 고생한 건 사실이고. 거기서 내가 누구 편을 들겠어.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좋은 거야. 나도 엄마가 너무한 거 알지. 나도 모르겠다. 점점 더 왜 그러시는지.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친구분들 만나시다 보면 계속해서 비교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엄마가 아들 하나 있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이해 좀 해줘. 우리 부모님은 안 그래. 다 똑같아.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자식들이 알아서 효도하는 거지. 어머님은 매번 저렇게 물질적으로 요구하시잖아. 우리 벌이 뻔히 알면서 어떻게 당당하게 맨날 물질적인 걸 요구하셔? 속상하다 정말. 엄마 친구분들이 화려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더더욱 집착하시는 것 같아. 조금만 이해해주라. 미안해. 남편의 이해해달라는 말 참 야속했어요. 그렇게 어머님에게 점점 불만이 쌓이고 있었고, 최대한 어머님에게 휘둘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꾸 휘둘리다간 집이 휘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저희에겐 아이가 찾아왔고 출산을 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제가 힘들까봐 본인들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집에 자주 들러 아이도 봐주시고 저보고 눈 좀 붙이라는 둥 저를 안타까워 하셨어요. 심지어 친정과의 거리도 꽤 되는데 친정엄마는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고 2, 3일에 한 번꼴로 미역국과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또 저희 부모님을 보니 정말 이런 게 사랑이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질적으로 효도를 원하는 시어머니를 더욱더 이해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는 애를 낳고 지금까지도 나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죠. 애 낳은 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이제 고생 시작이지. 그리고 애 낳았다고 내 생활비 줄이지 마라. 알겠어? 그대로 보내.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한 번을 손주 보고 싶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어머님도 진짜 너무하신 거 아시죠? 내가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너 진짜 웃긴다. 너도 자식 낳았으니 알 거 아니야? 네 자식한테 해주는 거 반만이라도 나한테 해. 그게 도리고 숙명이지. 돈은 똑같이 붙여라. 뭐 아기 낳아서 형편어렵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낳으라고 했니? 니네가 좋아서 낳은 애기니까 나한테 주는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라. 괜히 어렵다, 돈 없다 핑계대지 말고. 어머님, 진짜 할머니 맞긴 맞나요? 남들은 손주 사랑 끝도 없다는데 어쩜 한 번을 안아본다는 말도 없으시고 섭섭해요. 부모가 실컷 안아주는데 나까지 안아줄 필요 있니? 애 손만 타지. 어쨌든 돈은 꼭 밀리지 말고 보내. 신신당부한다. 어머님은 막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이로써 어머님에 대한 모든 정이 다 끊어졌습니다. 뭐 어머님 보라고 애를 낳은 건 아니지만 끝까지 고생했다, 수고했다. 우리 손녀 보고 싶다는 말씀 한마디 없는 어머님을 보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절대 당해낼 수 없는 분이었고 그렇게 서운함은 쌓여만 갔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지금보다도 생활이 더 빠듯했어요. 아무리 나라에서 보육수당이 나온다곤 하지만 이걸론 택도 없는 돈이었고 아이를 가정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맞춰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펑크난 걸 메꿀 수 있었거든요.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아, 너무 힘들어. 애기 보랴, 아르바이트 하랴. 근데 이 돈 다 어디로 가? 어머님한테 가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안 되겠다, 진짜. 우리도 힘든데 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효도도 분수에 맞게 하는 게 효도지. 우리 아기 맨날 장난감 도서관에서 장난감 대여해서 놀고 얼마나 내가 안타까운 줄 알아? 마트 가서 우리 딸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 못 사주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줄 아냐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짜. 어머님한테 말해서 좀 금액을 조정해야겠어. 남편도 이제야 가정의 위기를 느꼈는지 이건 아니라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어머님네 가서 생활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고
끝까지 본인 생활비는 줄이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도대체 뭐라고 돌아다니시길래 이렇게 돈에 집착을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아이 낳고 나면 내가 언젠간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 너희가 좋아서 낳아놓고 이제 와서 왜 내 생활비를 줄인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애초에 이럴까봐 신신당부를 한 건데 자식 하나 있는 거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니. 내가 이 꼴 보려고 너 키웠는 줄 아냐? 네가 말해봐, 입이 있으면. 진짜 너무한다, 너희. 엄마, 우리 사정 알잖아요. 엄마도 나 키울 때 어려워 봤었고. 그냥 우리 사정 좀 봐주면 안 될까? 생활비 좀만 줄일게요. 엄마를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형편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너그럽게 이해 좀 해주세요. 부탁할게. 그런 말 하려거든 너희 집으로 돌아가. 분명 말했다. 엄마는 한치도 양보 못한다고. 다 보상 받아야겠으니까 돌아가.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대로 집에 가라고 한 뒤 본인 방으로 들어갔고 말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들어주시지 않는 어머님을 보고 남편도 많은 생각에 빠진 것 같았고 저희가 힘들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 시어머니는 뭐에 또 홀렸는지 본인 차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는데 이 상황에 차라니요. 나다. 내가 받은 차량이 있는데 이 나이에 이제 제네시스 신형 정도는 끌어줘야 하지 않겠니? 매번 똥차 타고 다니고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꼴이 말이 아니에요. 맨날 친구들이 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미안하고 어차피 이거 할부로 하면 괜찮잖아. 나도 아들한테 차 한 대 받아보자. 지금 타는 내 차 팔면서 계약금하고 한 60개월 할부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머님, 감당하실 수 있으면 바꾸세요. 저흰 차 못 바꿔드려요. 지금 생활비도 없는 판에 어머님 차 바꿔드리게 생겼어요? 뭐라고? 내 돈으로? 내가 돈이 어딨냐? 너네한테 타서 쓰는 건데. 아주 말 웃기게 하네, 이것들이. 그래서 못 바꿔준다고? 네, 절대 못 바꿔드려요. 저희 아이 봐주시는 친정엄마한테도 용돈 한번 제대로 못 드렸는데 저희가 왜 어머님한테 생활비까지 들여가면서 차를 바꿔드려야 하죠?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어머님 돈으로 바꾸실 수 있음 바꾸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끊을게요. 독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전화를 끊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제가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을 하자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어처구니 없어 하긴 마찬가지였는데 아무리 착하고 시어머니한테 휘둘리는 남편이었지만 이번 일은 남편도 정말 어이없어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딱 부러지게 거절을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끝이 없었죠. 형편 아시잖아요. 지금 있는 차도 멀쩡하고 잘 굴러가는데. 그리고 엄마 형편에 그 정도 차면 좋은 거죠. 무슨 제네시스를 탄다고 해요? 뭐? 지금 내 주제에 제네시스 타령한다고 너나 우습게 보는 거냐? 내 주제가 뭐가 어떤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도 못 받아? 아니 60개월 할부도 된다구만. 왜 못 해준다는 거야? 그놈의 돈 없다 돈 없다. 내가 친구들 만나면 체면이 안 서 아주. 엄마 친구들 아들들은 돈 다 잘 버나 보죠.
전 제가 못나서 돈을 못 버니까 이것밖에 못 해드리는 거라고요. 엄마 진짜 너무하네요. 그것이랑 살더니 아주 너도 그것이랑 비슷해지는구나. 안 된다, 돈 없다, 아주 달고 살아. 그러니까 더 돈이 안 붙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니? 줄줄이 읊어봐. 그래야 네가 차를 뽑아줄래? 내가 아들한테 이런 것도 못 요구하냐? 엄마 진짜 그만해요. 제가 그저 돈으로만 보이죠? 정말 지친다고요. 그러니까 엄마 제발 좀 눈 좀 낮추세요. 네? 어이가 없다 정말. 내가 고생한 거 네가 지금 나한테 돈 대주는 거에 비할 것 같아? 네가 감히 나를 훈계해? 남편이 아무리 거절을 해도 시어머니의 제네시스 타령은 멈출 줄 몰랐고 밤낮으로 전화하며 괴롭혔어요. 아주 끈질기게 괴롭히는데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본인이 가지고 싶은 걸 상황 따지지 않고 무작정 가지려고만 하는지 어린아이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도 전화로 시달리게 되니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었고 그래서 결국 전 남편과의 긴 상의 끝에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도 제네시스 타령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덥석 차를 뽑아 주었어요. 아유, 이러니까 너무 좋다. 진작 사줬으면 얼마나 좋으니? 괜히 너네랑 얼굴만 붉혔지, 안 그래? 나한테 어울리지 않니? 나처럼 고급진 사람한테는 이런 차가 어울려. 내 친구들 불러 드라이브나 해야겠다. 어쨌든 고맙다, 우리 아들. 이렇게 엄마 말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 너넨 내 말을 들어야 떡이 나온다니까.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이 최고야. 다 필요 없어. 너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는 받을 정도는 충분히 되잖아. 그렇지 않니? 고맙다 아무튼. 시어머니는 차를 받는 날 아주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마음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애써 참았고 남편 또한 어머님을 보고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흰 서서히 어머님과 연락을 단절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희는 어머님에게 마지막으로 노래 부르던 제네시스를 뽑아드리고 완전 손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남편도 자신을 돈주머니로 보던 본인의 엄마가 지긋지긋하다고 했고 남편에게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남편을 키워준 생모가 아니라고 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여의고 시아버님의 누나, 즉 고모님이 남편을 거둬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고모님에게 남편은 그래도 키워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여태껏 그렇게 해왔던 거였다는데 이 말을 들으니 멍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고모의 눈치를 보면서 자랐다고 했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더 노력했다고 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하니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본인에게 고모가 아닌 엄마였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주변 부모님을 보니 본인의 어머니와 많이 비교되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힘이 빠지고 속상했다고 했죠. 나를 걷어준 고모지만 진짜 너무하지? 그래도 진짜 엄마처럼 믿고 의지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걸 받아내려고 할지 진짜 몰랐어. 내가 그동안 너무 끌려다녔던 것 같아. 미안하다. 진작 너한테 얘기하고 상의를 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다. 그럼 고모님이신 거야? 아니,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릴 매번 괴롭힐 수가 있어? 자기가 너무 바보같이 끌려다녔어. 나한테 진작 얘기하지. 그거네. 고모님은 아예 자기 키우면서 모든 걸 다 애초에 뽕 뽑을 심정으로 키운 거였어. 아, 너무한다, 진짜. 어떻게 그래도 키운 세월이 있는데 어쩐지 이상했어. 애써 우리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고모니까 저렇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더 힘들 것 같았거든. 그래도 너한테 얘기 안 한 건 미안하다. 진짜 너무 미안해. 아무래도 그냥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 부모님이 안 계신 건 사실이니까. 자기 잘못이 맞긴 해. 진작에 말했어야지. 애초에 얘기해줬으면 나라도 단호하게 거절을 했을 거 아니야. 자기 친어머니인 줄 알고 생활비도 보내드렸던 건데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는 거니까.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많이 울었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너무나도 잘 알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자 너무 화가 났고 저흰 그렇게 시어머니의 연락을 철저히 피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연락을 외면한 결과 정확히 2개월 뒤 생활비가 2개월 동안 안 들어온 시모가 아들 집을 안 찾아올 리 만무했죠. 주변 아주머니들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저에게 아주머니들이 얘기해 줬는데 시어머니가 아주 환한 얼굴로 찾아왔다고 말이에요. 야, 너네 문 안 열어? 돈이 얼마나 밀린 줄 알아? 너희 거기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감히 내 연락도 안 받고 그래? 누구요? 그 집 보름 전에 이민 갔어요. 거기 아무리 초인종 눌러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돌아가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가 우리 아들 집인데 이민을 갔다고요? 나한테 그런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기가 막혀라. 네, 사실 저희는 그 집을 다 뺐어요. 그동안 들인 생활비와 철저히 선불이며 따로 용돈에 그만큼 했으면 전세금은 안 돌려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차량은 아마 계속 어머님 통장에서 할부로 빠져나가게 하고 있었죠. 처음 살 때 비용만 저희가 지불하고 나머지 60개월 할부를 어머님 통장으로 빠져나가게 했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선 생활비 회수 소송도 하고 싶었지만 알아본 결과 꺼준 게 아니라면 사실상 돌려받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님이 해주신 전세금을 돌려드리지 않았던 것이고 이 지겹도록 끈질긴 인연을 끝내버리려고 잠적한 척 했던 거였고요. 남편도 이렇게까지 어머님이 본인에게 돈만 요구하니 도저히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하겠다며 그렇게 저희의 인연은 끊어졌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끈질기게 저희를 찾아내려고 하셨고 결국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찾아와 저희를 찾았죠. 저희 부모님도 기센 시어머니를 당하지 못한 건 사실이었는데 저희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자 들어놓으며 나가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사돈 양반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애들을 빼돌려요? 참나. 내가 자식한테 이런 취급 받아야겠어요? 당장 애들 사는 곳 어딘지 안 되면 나 이 집에서 못 나갑니다. 알겠어요? 이것들이 감히 나랑 인연을 끊으려고 해? 어떻게 그래요? 아유, 사돈. 오죽하면 그 착한 애들이 그랬겠어요. 저도 말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일단 돌아가 계시면 제가 전해드릴게요. 뭐야? 당신이 빼돌렸지? 우리 착한 아들 구슬려서 당신이 우리 아들 빼돌린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서야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럴 리가 없잖아. 네 가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얼른 집 주소 대. 이미는 무슨? 내가 지낼 못 찾아낼 줄 알고? 나 주소 부를 때까지 못 가요. 여기 들어놓으면 그만이야. 당장 주소 대요. 걔네가 이민을 가? 참나, 누구를 속여? 시어머니의 성화에 친정엄마는 결국 경찰까지 동원해 시어머니를 내쫓았고,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까지 미행해 저희 집 주소를 알아내어 득달같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뻔뻔하게 현관문을 부수려고 신용을 하며 문을 열어젖혔고,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뺨을 날리셨습니다. 전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는데, 이 모습을 본 남편은 본인을 키워준 엄마지만 강경하게 내쫓더라고요. 네가 조종했니? 아예 나랑 영 끊고 살자고 네가 조종했어? 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알아봤다. 아주 나한테 쓰는 돈 아까워하더니 드디어 천륜을 끊으려고 네가 작정을 해? 내가 널 가만히 둘 줄 알아? 우리 아들 빼돌린 죄 가만 안 둬.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이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을 좀 되돌아보시라고요. 이렇게 소리를 지를 게 아니라. 당장 그 면상 못 치워요? 나 눈 돌면 진짜 당신 어떻게 할지도 몰라. 당신이란 여자 이제 지긋지긋해. 자식을 돈줄로만 보는. 우리 계산 끝나지 않았나? 그동안 내가 준 생활비며 고가의 선물들 철저히 용돈에 다 그 전세금으로 퉁치자고. 나한테 해준 거 없잖아, 당신도. 나도 이 전세금 못 줘. 전세금 안 내나? 이게 어디서 내 돈을 꿀꺽 가려고 해? 그리고 차값은 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생색내는 거 지겨워. 꼴랑 전세 1억 해주고 매일같이 그 돈으로 돈 타령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이제 당신 비 못 맞춰주니까 다시 나타나지 마요. 당신이 자초한 일이니까 다신 이 집에 얼씬도 마. 그래, 우리 부모님 대신에 나 키워준 건 고마워요. 근데 나도 그동안 많이 하지 않았나? 이제 볼 일 없었으면 하니 그 면상 치우라고. 머리가 온 짐승 거두지 말랬더니 아주 옛말이 딱이구나. 너 내가 어떻게 거뒀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지부모 그리 대고 내가 걷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넌 나한테 은혜를 아직 갚아도 모자라다고 알아? 니까짓 게 감히? 나가 당장. 고모고 엄마고 이제 지겨워 정말. 다신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마. 이제 우리 가족 아니니까 나가라고. 아줌마, 당장 나가요. 어디 와서 행패야. 당신 고소 당하고 싶어? 이제 우리 완전 끝이니까 절대 찾아오지 마.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은 시어머니가 받아치기도 전에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경찰에 저에게 손찌검한 죄로 시어머니를 고소했고 접근금지 신청까지 걸으니 시어머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저희 곁만 맴돌 뿐이었어요. 전세금을 받아내려고 이리저리 어머님도 알아보셨지만 사실상 어머님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돈을 그냥 주신 것이기 때문에 회수해올 방법은 없었어요. 전 아예 모른 척했고 남편이 우유부단한 면도 있지만 한번 마음을 먹으면 대쪽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어머니와는 이렇게 손절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그렇게 혼자가 되었고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듣기로는 본인이 차값을 감당 못해 차를 팔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들을 만날 때마다 푸념을 한다곤 하는데
그 동네 아주머니들은 어머님의 성질과 그동안 저희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 얘기를 전해주며 아주 잘 됐다고 얘기를 해주곤 했어요. 저 역시도 손녀 한 번 안아주지 않고 돈밖에 모르던 시어머니가 용서되지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선 이해가 가네요. 본인의 친손녀가 아니니까요.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들어가던 막대한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으니 지금은 새 식구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으면 남들처럼 살 수 있는 정도까진 되었는데 이제 행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번 돈 타령한 시어머니에게 당하고만 살다가 이제야 숨이 트이는 것만 같고 오히려 부부 사이는 더 좋아졌어요. 이제 재미나게 아이와 함께하는 생활에 더 기대가 되며 마음이 완전히 홀가분하진 않지만 이젠 저희 세 식구만 생각하고 살기로 했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제가 겪은 일이지만 한 번도 누구에게 해본 적은 없는 이야기였는데 그래도 여기다 이렇게 글을 쓰니 묵은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제 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희 엄마가 장사를 하시면서 즐겨 들으시는 사연 라디오에 글을 좀 적어볼까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집안을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엄마는 시장에서 호떡 장사를 하고 계세요. 오랜 기간 한 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호떡만 팔아오셔서 저희 6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일찍 떠나시면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게 되신 엄마는 그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6남매 모두 집안 사정을 어렸을 적부터 너무 잘 알고 커왔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고생하시는 엄마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똘똘 뭉쳐 살아오면서 언니 오빠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전부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엄마는 뿌듯해 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저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리고 저에게 상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들이 다가오고 있었네요. 결혼 허락 받는 데까지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집안의 막내이면서 위로 언니 오빠들이 5이나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예비 신랑을 인사시켰을 당시 모두 좋게 바라봐 주셨고 별일 없었지만 유독 시부모님께서 저를 반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떠한 행사나 모임이 있을 경우 예비 신랑이 고생을 많이 할 것 같다고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언제나 그래왔듯 서로 도와가며 해결해 갔었기 때문에 예비 신랑과 결혼한다고 해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그럴 이유는 없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집안의 막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민을 하셨고 그 기간이 꽤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집안을 마음에 들어하는 건 아니셨어요. 일단 예비 신랑 집안보다 경제적으로 못 살았었기 때문에 이미 저를 기준 미달로 보고 계셨고 엄마가 시장에서 호떡 장사를 하고 계시다는 걸 창피해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시장에서 호떡을 파신다고 해서 부끄러워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시부모님이 주말에 잠깐 얼굴 보자고 하셨을 때 시모의 한마디에 그동안 묵묵히 참고 있던 속상했던 감정을 털어놓게 되었고 겨우 허락받았던 결혼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네요. 솔직히 우리 집안 생각도 해줘야 하지 않겠어? 사부인이 연세도 있으신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호떡을 팔고 계시다는 거야? 육남매를 성인이 될 때까지 뒷바라지 해줬으면 이제 자식들 효도 받아가면서 사셔야지. 왜 시장에서 호떡을 팔아서는 내 귀에까지 들어오게 하냔 말이다. 그거 이제 그만 정리하면 안 되니? 그동안 오래 했으면 됐잖아. 내가 요즘 고개를 못 들고 다닐 정도다. 어머님, 저도 솔직하게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엄마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만큼 동네 분들께 인정도 받았었고, 저희 엄마 호떡 한번 드시겠다고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엄마가 자랑스럽고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었는데, 어머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사는 인생 각자 길이 다른데 왜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저희 가족이 방향을 잡아야 하는 건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지인분들께서 안 좋게 얘기하시는 건 그분들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를 함부로 판단하시고 뒤에서 험담하시는 건 저도 참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왜 주변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엄마가 좋아서 하는 일을 제가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무리하지도 않으시고 하루에 정해진 양만 장사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 오래 하시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호떡 장사도 접으실 텐데 다른 시선으로 좋게 바라봐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도 호떡 안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 사람한테 듣기론 어디 여행을 가시더라도 휴게소에 들리시면 호떡은 무조건 사서 드신다면서요.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저희 엄마 가게에도 한번 방문해 주세요. 저희 엄마가 신경 많이 써 드릴 거예요. 내가 거길 왜 가니? 시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는데 나는 깔끔하게 위생 지키며 판매하는 휴게소 음식들을 좋아하지. 시장에서 위생도 안 좋은 그런 곳에 파는 호떡은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시애미가 싫다고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새겨드리면 되는걸. 벌써부터 말대꾸하면 내 아들과 결혼했을 때는 나를 아주 잡아먹으려 들겠다. 엄마, 정말 옆에서 못 들어주겠어요. 호떡 장사가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 어제 엄마 시장에 다녀오셨으면서 왜 거짓말을 하세요?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생선은 시장에서 파는 게 싱싱하고 맛이 좋다면서 고등어 몇 마리 사오셔서 저녁상에 내어주셨으면서 왜 이 사람한테는 시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난다고 얘기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시모는 그냥 저희 엄마가 호떡 장사하는 게 창피하신 거였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사돈지간으로 지내실 텐데 분명 시모의 지인분들께서 저희 엄마는 뭐 하시는지 물어보실 게 뻔하겠죠. 그럼 궁금해서 시장을 방문할 테고 호떡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모 몰래 뒤에서 듣기 싫은 말들이 나올까봐 그동안 쌓아오신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도 결혼에 대해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시모의 인성이 좋은 편도 아니었고 저희 엄마를 창피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좋지 않게 끝이 났고 예비 신랑이 미안하다고 시모를 대신해 몇 번이나 사과를 했지만 이미 상처를 받은 제 마음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 제가 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된 날 제일 큰 오빠가 결혼 준비는 잘 돼가냐고 물어보는 말에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결국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을 털어놓게 되었네요. 뭐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처되는 말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너한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했다는 자체가 오빠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세영아, 언니 오빠들이 결혼했을 때 엄마가 시장에서 호떡 누르기 하나로 우리 육남매 공부시키고 키워주셨다고 했을 때 창피하신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계셨었니? 유일하게 세영이 네가 결혼하겠다는 집안의 그분만 남들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꺼려 하시는데 그 결혼을 꼭 진행해야 되는 게 맞을까? 우리 집안을 욕보이게 하는 그분의 며느리로 들어가는 건 언니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혼은 인생에 단 한 번뿐이잖아. 아무리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도 주변 배경도 잘 봐야 하는 거야. 모든 게 맞아 떨어졌을 때 결혼을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 결국 불행만 찾아올걸? 언니 오빠들은 모두 다 같은 생각이었고 엄마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집에 돌아간 뒤에 엄마랑 단둘이 남아있는데 제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시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셨고 그날 저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방에 들어와서도 쉽게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시장에서 호떡 장사하는 것 때문에 저한테 피해가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장사를 접으려고 생각 중이라며 오로지 제 생각만 해 주셨네요. 사람이 무언가를 열심히 할 때는 모르지만 일을 그만두었을 때 오는 공허함이 병까지 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을 예전에 엄마가 호떡 장사를 하시면서 어떤 손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거라며 멈추시는 순간 그동안 고생하신 만큼 아픈 것도 많이 생길 거라고 걱정하셨던 단골 손님의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네요. 예전에는 저희 육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호떡 장사를 해 오셨다면 지금은 용돈벌이 겸 그동안 함께 세월을 보내셨던 손님분들과 대화하면서 장사를 즐기시기 때문에 항상 웃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 때문에 장사를 접으신다면 손님의 말대로 엄마에게 웃음이 사라지실 것 같고 몸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엄마가 손을 놓게 될 그날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해 드렸어요. 언니 오빠들도 그래서 엄마가 호떡 장사를 하시는 걸 말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확고하게 마음을 잡은 뒤 예비신랑과 따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던 그 사람은 한숨을 쉬면서 불안한 표정을 보이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알고 보니 시모에게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시모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상황을 마무리하려 했는데 갑자기 예비 신랑의 돌발 행동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전화를 끊은 예비 신랑에게 생각 없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어떡하냐고 저를 난처하게 만들었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데 시모는 근처에 계셨는지 저희가 있는 카페로 들어오셨고 시모의 얼굴은 굳어진 표정으로 저희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곤 거친 목소리로 입을 여셨네요. 상견례까지 전부 다 끝낸 마당에 상황을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몰아가야 되겠어? 내가 지금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혼자서 결정하고 통보까지 하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피부 관리 받고 있다가 너 때문에 급하게 달려왔잖아. 내가 사부인 호떡 장사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화가 난 거니? 그 정도는 좋게 해결 볼 수 있는 거잖아.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을 무시하시는 행동이셨고, 솔직히 지금까지도 변함 없으시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 집안을 무시했다는 거야? 내 말 뜻은 그게 아니라 주변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부담된다는 거지. 너희 결혼을 반대한 적은 없다. 여러 가지 두루두루 서로 좋게 해결 보면 어떨까 해서 얘기한 걸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거라. 엄마가 저번에 세영이한테 대놓고 상처되게 말씀하셔놓고 왜 또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좀 솔직해지면 안 될까요? 엄마 때문에 세영이가 저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벌써 결정까지 내린 상태인데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왜 몰라? 당연히 알고 있지. 그러니까 피부 관리 받다가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니니? 얘야, 너무 극단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말고 우리 좋게 풀어나가는 게 어떻겠니?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 당연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어머님의 진짜 속마음을 제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온갖 상처는 다 주셔놓고 이제 와서는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저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잖아요. 저 위로 언니 오빠들이 너무 많다고 이 사람이 고생할 것 같다며 싫어하셨고, 엄마가 시장에서 호떡 장사하신다며 그것 또한 어머님의 주변 분들의 시선 때문에 싫다고 하셔놓곤 이제 와서 또 이러시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 한마디에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실 정도로 어머님이 가벼우신 분은 아니잖아요. 정말 이 결혼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사람에게도 솔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모는 난처하신 듯 쉽게 말을 꺼내지 않으셨어요. 분명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와의 결혼을 다시 부추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날의 인연을 마무리하려고 결정을 한 상태여서 저와 저희 집안의 앞날에 불행을 가져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모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지만 제가 얻을 수 있는 답변을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없었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는 것도 모두에게 좋을 것 같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예비 신랑이 제 손을 잡으며 대화를 좀 더 이어나가길 원했고 예비 신랑에게 미안하다며 손을 뿌리치려는 순간 시모의 결정적인 한마디에 다시 자리를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너한테는 아직 인사시켜드리지 않았지만 요양원에 너희 시할머님을 모시고 계시는 중이란다. 그런데 이번에 꼭 당신 손주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시면서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니?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고 세아가 너를 받아주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거다. 그런데 워낙 우리 어머님 성격이 괴팍하시니까 너한테 말하기가 좀 껄끄러웠던 것 뿐이야.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니? 그러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렴.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어머님께서 저에게 설명하신 부분들이 전부 다 사실이면 숨길 필요는 없는 거였잖아요. 혹시 저에게 숨기는 또 다른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어머님 말씀을 전부 다 믿기 어려워요. 매번 바뀌시는 모습에 다음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하실지 두려울 정도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더 큰 문제가 오는 거 아닐까요? 시모는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며 믿어달라고 흥분을 하시면서 카페가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를 치셨어요. 저는 시모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예비 신랑이 다시 한번 제 손을 잡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결국 생각 좀 해보겠다며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어느 정도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충분했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저 또한 예비 신랑을 사랑해서 결혼을 결정하게 된 거였기 때문에 모든 걸 신중하게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라 버렸네요. 저녁에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반대편 테이블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대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회사 장소의 분위기는 조용하게 대화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룸 형태로 되어 있는 식당이었기 때문에 반대편 테이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개념 없는 분들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 차장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대편 테이블 사람들한테 조용히 좀 해달라고 부탁 좀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움직이시려는 찰나 저는 차장님의 팔을 잡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아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 눈치나 봐야 되는 거야? 솔직히 이 결혼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었다고. 아들이 좋다고 하도 따라다녀서 어쩔 수 없이 받아주긴 했지만 너희들도 그 집안에 대해서 내가 대충 얘기해서 들었지? 며느리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머리만 커가지고 시애미를 초장부터 휘둘러 잡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찌나 화가 치밀던지 내 아들이 옆에 없었으면 바로 얼굴에 물을 뿌려버리고 머리채 잡고 패대기 차버렸을 거야. 발로 차도 내가 차는 거지. 어딜 감히 내 아들을 걷어차려 해. 너희들은 좋겠다. 다들 좋은 집안에 며느리를 뒀잖아. 돈도 엄청 많은 집안들이라며. 이거 이번에 며느리한테 받은 명품 가방인데 신상이거든. 구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 어떻게 구했는지 저번 주말에 나한테 선물로 주는데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잖아. 그런데 너는 평생 이런 거 구경도 못하겠다. 호떡 팔아서 명품 가방 하나 사려면 도대체 몇 개를 팔아야 되는 거야. 그 집안은 전부 다 기름 쩔은 데 나갔어. 몇십 년간 호떡만 팔았다며? 그리고 요즘에도 그런 걸 먹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어. 너도 참 골치 썩겠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님 세상 떠나시면 그때 내 아들과 이혼시킬까 생각 중이야. 어머님께서 하도 소원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눈 감으시기 전에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눈 딱 감고 허락하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거지. 내일 어머님 뵙기로 했는데 정말 이런 상황 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너희 어머님 한성격 하시잖아. 입 함부로 놀렸다간 정말 큰일 나는 거 알지? 뒷감 당할 자신 없으면 그냥 조용히 있어. 시모는 함께 온 친구분들과 저희 집안을 안주거리 삼아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어요. 정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고 제가 시모 앞에 다가가 옆 테이블에서 회식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발 조용히 좀 해달라며 전부 다 들었다고 한마디 하는 순간 시모는 제 얼굴을 보며 경악을 하며 놀라셨습니다. 저는 시모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확실하게 맞는 것 같다며 통보한 뒤에 집으로 돌아왔네요.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얼굴에 물이라도 뿌리고 싶었지만 저까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꾹 참고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핸드폰에 전화는 빗발쳤고 시무와 예비 신랑이 번갈아 가며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인연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시모에게 전부 다 듣게 된 예비 신랑이 제가 만나주지 않자 엄마 호떡 가게까지 찾아와 시모 대신 용서를 빌고 있다며 엄마에게 전화가 왔고 급하게 호떡 가게로 출발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퇴근 시간이랑 겹쳐서 차가 너무 많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동안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봤지만 예비 신랑과 대화를 주고받고 계신지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겨우 호떡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상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장면이었네요. 어떤 노인이 엄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호떡 가게 안에서 난리를 치고 계셨고 예비 신랑과 시모가 말리고 있던 도중 노인은 우리 엄마의 머리채를 잡은 뒤 반죽통에 머리를 박아 버리셨어요. 머리에는 반죽들이 덕지덕지 붙은 상태로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엄마는 할머니 성격 몰라서 쓸데없는 말을 전부 다 꺼냈어요. 이제 어쩔 거예요? 세영이 얼굴 2번 다시 볼 수 없게 됐잖아요. 나는 그냥 그동안 있었던 불만들을 답답한 마음에 풀어놓은 것밖에 없었는데 너희 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실지 나도 정말 몰랐다. 그쪽 때문에 내 귀한 손주가 결혼을 못한다잖아. 이깟 호떡 팔아서 얼마나 벌겠다고? 내 손주의 앞날을 막으려 들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저는 전혀 모르는 일들이에요. 어르신, 제발 진정하시고 일단 제 딸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그쪽 때문에 내 손주 결혼 못하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눈 감기 전에 결혼식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왜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엄마 가게 와서 행패 부리시는 거냐고요?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가씨가 내 손주랑 결혼하겠다던 손주 며느리야? 잠깐,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이 있던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신 시할머님의 행동에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할머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고 서로 눈이 마주치자마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할머님은 말도 안 된다면서 저희 엄마 머리와 얼굴에 달라붙어 있는 호떡 반죽을 떨리는 손으로 떼어내고 계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할머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할머님은 저에게 다가와 떨리는 두 손으로 제 양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쏟아내었고 오열을 하며 용서를 빌기 시작하셨네요. 저는 그런 할머님의 모습을 보며 도대체 왜 저희 엄마한테 그러셨냐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어요. 정말 미안해. 아가씨가 이 집안의 딸인지 정말 몰랐어. 나는 단지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찾아와서 호떡 가게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며 한탄을 하길래 이런 문제가 하도 답답하고 손주 결혼까지 엎어졌다는 말에 화가 치밀어 올라 쫓아오게 태웠던 거야. 내 손자가 결혼식을 올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주겠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며느리가 우리 손자 결혼식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건데 모든 게 무너지니 나도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렸던 것 같네. 정말 미안하게 됐어. 할머님,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분명 받은 만큼 베푼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할머님 살려드린 거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죠? 7년 전에 길거리에서 심장마비 오셔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제가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해드렸잖아요. 그때가 하필 늦은 저녁 시간이라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었는데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살려줘서 고맙다며 숨 쉴 수 있게 해준 만큼 베풀며 사신다고 하셔놓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세요? 이런 분이신 줄 알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걸 그랬어요. 그럼 그때 어머님께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찾고 싶다고 얘기하셨던 사람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새아가였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새아가한테 온갖 상처를 다 줬는데 오로지 어머님이 제 아들 결혼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가지고 계신 재산을 전부 다 주신다는 말에 무조건 결혼만 시키려 했던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새아가 내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보고 있었나 봐. 정말 미안해.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까 우리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제발 내 아들과 결혼해주면 안 되겠니? 할머님은 제 앞에 주저앉으시더니 오열을 하셨고 용서를 빌으셨지만 이미 저희 가족은 온갖 상처를 다 받은 상태라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할머님은 옆에 계신 시모를 바라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잡곤 바닥에 전부 다 쏟아진 호떡 반죽을 얼굴에 묻힌 뒤 난리를 치셨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이렇게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며 몇 번이나 애원하셨지만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님은 가지고 계신 전 재산을 저에게 주겠다고 예비 신랑과 결혼해달라고 그날 이후 몇 번이나 찾아오셨어요. 할머님 때문에 시장이 너무 시끄러워지자 저희는 한동안 호떡 가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에 다시 호떡 가게를 열게 되었는데 저희 가게 앞에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해 있었는지 엄마한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퇴근하고 가게로 오라는 말에 퇴근한 뒤에 가게에 들어가니 엄마가 상자를 건네주셨고 그 안에는 충격적이게도 5만원짜리로 묶여져 있는 돈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님께서 7년 전에 목숨을 살려준 보상의 대가라며 받아달라는 메모 한 장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왔어요. 돈 때문이라도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할머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생명이 위태로우시다며 저에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뭐든지 시댁 식구들은 저희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하신 행동들이 너무 답답했어요. 결국 할머님의 마지막 모습을 뵙고 상자에 있던 돈까지 되돌려 드렸지만 예비 시부께서 할머님이 마지막에 저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받아줘야 한다며 제 차에 다시 강제로 실으셨네요. 7년 전에 세상을 떠나실 뻔했던 걸 7년간 함께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의 표시라고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예비 신랑과 파혼을 한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 돈을 받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적은 돈이 아니라서 난감하기만 하네요. 지금 그대로 있는 현금 2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눠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오빠들은 저희 가족이 피해받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하지만 시모는 저에게 2억의 돈이 들어왔다는 걸 안 좋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그게 걱정이네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날이 되시길 바라며
언제나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